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또 아주 뛰어난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전번 출연자분들이 아주 강력 추천하셔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모시게 됐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도 상승미소라는 그 채널명이죠. 예, 채널명이자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돈의 감각이라는 책을 또 쓰셔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시는 전문가. 우리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제야의 최고의 전문가?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그 애널리스트들이 참고하는 이분의 인사이트를 참고하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고요. 정말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그런 분입니다. 상승미소님 초대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실명보다 이 필명을 부르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편하시죠? 네, 네. 예.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깊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하여튼 이 책에 나온 내용과 더불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과 연계해서 좀 많은 인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돈은 빚이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지갑에 있는 돈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느냐를 보면 그게 금을 팔아서 나온 게 아니라 결국은 한국은행이 초초에 작동을 했는데 한국은행 자체도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서 먼저 채권을 받아서 채권의 근거로 돈을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자체도 정부에서 빌린 돈이고 그다음에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지만 은행이 무작정 대출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도 결국 대출 재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을 근거로 해서 다시 그 재원을 해서 일반 개인한테 대출을 해줘서 그게 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은 누군가의 빚이다. 네. 그렇게 또 연결하니까 그렇게 되네요. 예. 근데 이제 이 경제가 우리가 잘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나요?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돈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돈을 증발을 해서 돈이 막 많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돈이 요소회소에 많이 흘러다닌 거. 그러려면 돈이 많은 게 거래를 통해서 계속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그 상태가 경제가 좋은 거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책에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요. 기본적으로 GDP의 산출 공식을 보면 GDP의 산출 공식은 가계 소비 플러스 기업의 투자 금액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입니다. 근데 GDP가 우리가 그러니까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제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GDP가 100만 원이 플러스가 되고 그 돈의 100만 원을 곧바로 책을 사는데 다 썼다 그러면 또 GDP가 또 100만 원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책방 주인이 그 돈을 받아서 화장품을 다 썼다 그럼 다시 GDP가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래가 계속 돼서 돈이 도는 건데 마지막에 화장품 주인이 그 1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은행에 다 예금을 해버렸다. 그럼 거기서 GDP가 멈춰버려요. 그럼 GDP가 늘어나려면 거래가 계속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회전된다는 의미죠. 그럼 거래가 계속 되려면 결국은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쓰거든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자꾸 은행에다 맡기거나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인 데는 침대 밑에서 깔아놓죠. 현금을. 맡기게 하면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결국은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그 많은 인구는 결국 젊은 층의 인구가 많아야 되겠죠. 젊은 층의 인구는 결국은 이제 우리 경제용어로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서 그게 15세에서 65세의 인구입니다. 이 인구가 계속 늘어날 때 경제는 좋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인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든 아니면 은행에서 자꾸 대출을 받아오든 그 돈을 계속 쓰고 또 쓰고 해야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빚이 늘어야 되죠. 그러네요 또. 결국은 빚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신문에서
보면 가계부채 사상 최대 이런 얘기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계속 사상 최대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빚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계 뭐 부채 사상 최대는 뉴스거리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 그러면 사람들이 겁먹는 거죠. 근데 사상 최대는 오늘도 사상 최대, 내일도 사상 최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부채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부채가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가장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고요? 가장 많이 버니까 부채도 가장 많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기업을 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서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가 부채가 가장 많은데 그 회사를 문제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러면 또 이 책에서 보면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했던 게 또 신용화폐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사실 빌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은행 가서 내가 네. 돈을 빌린다 쳐볼게요. 네네. 그러면 은행에서는 신용조사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신용조사죠. 예. 그러니까 신용을 담보로 돈을 만들어내는 게 신용화폐입니다. 근데 신용화폐 전에는 태환이라 해가지고 금을 가져가야 금만큼 돈을 주는. 그렇죠. 근본이제였을 그렇죠. 때는. 태환화폐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신용, 크레딧은 난 피아트냐, 피아트냐. 그러니까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싸움하는 거거든요. 네. 국가의 돈이 아르헨티나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게 국가의 돈이 많아지긴 많아졌는데 신용이 없이 돈을 막 찍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용도가 안 되는 사람이 빚이 많아지면 그렇죠.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게 외환위기로 표출되는 거고 개인은 파산이 되겠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라 뭐 어깨들도 오고 그렇게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무제한 지금 화폐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걔네들이 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뭐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보면 네. 일본과 중국이 부채가 많다, 그래서 네. 위험하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전혀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우리 임 대표님 집안에 네. 오형제가 있다고 쳐볼게요. 네네. 오형제가 서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서로가 어떻게든 뭐 벌어왔든 내가 빌려왔든 돈을 계속 우리 가족한테 빌려줍니다. 근데 가족이라면 굳이 안 갚아도 위에만 좋다면 계속 돈이 빚이 많아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 내가 빌린 돈이 부족해서 옆집에서 빌려왔다고 쳐볼게요. 네. 옆집에서 빌려왔는데 어느 날 옆집에서 돈 갚아 그랬는데 갚을 능력이 안 될 때의 문제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게 유럽이죠. 유럽 재정위기가 2011년 12년에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금리가 싸니까 외채를 많이 발행을 했죠. 국채를 그게 다 미국 기관 뭐 달러 형태로 그렇죠. 발행을 네. 했는데 어느 날 외환위기 그때 미국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서 유럽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빚쟁이다 서 돈을 내놔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유럽은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 위기가 됐을 때 결국은 우군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나타나가지고 ECB한테 무제한 통화 수합 해줄게. 그래서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일본의 경우도 부채가 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 부채, 그 채권을 발행해서 그 부채를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다 거의 다 99%가 일본 국민이에요. 예. 일본 국민으로서는 자기 나라 옆집 사람보다 자기 국가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이 나라가 위험해 아니라 위험해를 보려면 얘네도 아르헨티나처럼 돈이 많아져서 빚이 많아졌는데 이걸 얘네 국가의 신용은 어떻게 되나 딱 보니까 기술력도 있어요. 네. 일본의 무역국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일본이 지난 89년 니케이 지수가 폭락하고 94년 5년에 부동산이 폭락했지만 그 수준에서도 계속 무역국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무역국자가 났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아베가 2012년 11월인가 10월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했잖아요. 네, 아베노믹스. 예, 아베노믹스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도 양적 완화를 계속하면서 돈을 늘렸지만 많이는 늘리지 못했어요. 근데 아베가 2012년에 딱 오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는데 그게 근거가 뭐였냐면 연준이 통화 수합을 무제한으로 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아베노믹스 하기 전에 달러당 80엔이었고요. 네. 그게 최대 140엔, 150엔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화로 생각해 볼게요. 1,000원이 2,000원 간 거예요.
자, 지금 1,000원에서 원화가 1,200원 갔는데 외환위기 어쩌고 막 가짜뉴스 나오는데 만약에 1,000원에서 2,000원 갔다고 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일 부도. 그렇죠. 근데 일본은 80엔이 150엔까지 갔는데 즉 1,000원이 1,900원, 2,000원에 갔는데 외환위기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러죠? 엔화 약세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히려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왜 얘네는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서 위험할 텐데 왜 위험하지 않느냐? 뒤에 뒷배가 연준이 무제한 통화수업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연준이 열어준 무제한 통화수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결국 ECB, 영국, 스위스, 캐나다, 그 다음에 일본. 그러니까 하나 더 하면 호주 정도가 껴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나 카나다는 미국 말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왜 우리가 요번에 뭐죠? 옥수수인가요? 뭐 그런 것도 예. 구매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말에 정책에 무조건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게 그냥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근원적으로 그렇죠. 구조적으로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앞에서 임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미국 중앙은행의 달러 무제한 통화 수업이 없다면 일본도 지금 긴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물론 이제 그 많은 돈을 감당하는 무역 흑자나 국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단기간에 4조 달러 가까운 돈을 일본도 약 4조 달러 가까이로 그렇죠. 예. 양적 완화했거든요. 그런 돈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의 뒷배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버블일 수 있잖아요. 이제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네. 부채가 많아졌는데 그 많아진 부채가 특정 섹터에 들어가서 거대한 거품을 내는 게 버블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의 경우는 그 섹터에 돈이 들어간 데를 찾아보니까 채권밖에 없어요. 뭐 거기는 다 은행에서 그냥 은행의 채권이 가장 안전하다고 그쪽으로 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일본 사람도 그 거대한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 은행조차도 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국채를 사는 데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채는 계속 발행됐는데 그만큼 일본에 돈도 많아진 거거든요. 중앙은행이 4조 달러 해줘 일본에 또 벌어오는 돈도 있으니까 그걸 계속 국채를 사니까 마이너스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버블이 있다. 그러면 국채 버블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국채 버블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어차피 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거 아래서 그냥 뭐 그렇죠. 우리 가족끼리 문제가 안 되면 그만인 거고 문제가 되면 가족끼리 형제가 안 좋아서 야 파토네 돈 가지고 나 가족 호적 팔 거야 나가버렸을 때 이제 부도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그 거품 때문에 버블 때문에 일어났고 또 뭐 이러저러한 나라들도 이제 그런 버블 걱정을 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그렇죠. 버블이 발생할 때 다가오는 그 징조라는 게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버블이 늘어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경제적인 사건들을 보면 이제 유명한 사건 몇 건 가져오겠습니다. 뭐 대공황, 그 다음에 남해화학, 영국의 남해화학,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네덜란드 튜립 버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웠던 게 일본의 부동산 버블, 그 다음에 2008년에 금융위기였었거든요. 이게 다 뭐냐? 대출이 그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군가가 대출을 일으켜서 그걸 부동산이든 주식에 투자했다가 튜립에 투자했다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못해서 폭삭한 거거든요. 이게 버블의 붕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일본에 돈이 많아졌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고 보는 거죠. 일본의 개인들은 대출을 늘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일본이 비정규직 문제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대출이 많지 않으니까 정부, 중앙은행이 나서서 양적 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일어날 곳은 없는 거고 있어 나왔자 국채 버블이 있는 거죠. 근데 국채 버블도 다 일본 사람들이 샀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경제 위기처럼 경제 위기가 있으려면 민간의 영역에서 대출을 왜 부동산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 너도 나도 달려가서 대출 받아서 샀는데 이 가격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대출을 갚아야 되거든요. 대출을 갚기 시작하면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그렇죠. 내놔야 되니까. 이게 이제 부채 디플레이션, 뎁 데플레이션인데 이 과정이 있어야 버블이 붕괴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지금 국채 버블 이외에는 버블이 없어요. 주식 투자도 웃기는 게 일본이 얼마나 이게 그 기축통화의 힘을 누리고 있냐면 지금 이제
펀드다 그러면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로 있는데 대세는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게 대부분 ETF로 설정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쏘는 건데 일본의 ETF의 거의 80%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 그냥 채권 그 국채 갖다 놓고 돈을 찍어서 주식시장 불황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주식시장이 올라가 소비가 늘 수도 있고. 근데 일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무지 이렇게 투기를 부추겨요. 왜 그렇게라도 해서 젊은 애들 돈 써라.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한번 디플레이션 빠지면 그게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빠져버리면. 이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려면 결국 대출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옛날보다 대출이 많아져야 되는데 대출을 AI가 받을 수 있는 게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5세에서 65세. 근데 15세는 안 해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20살에서 60세거든요. 이 인구는 일본은 절대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이 인구는 말도 필요 없이 85년도인가 95년도부터 줄기 시작했거든요. 한국도 이미 2011년부터 줄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디플레이션을 넘어가려면 1인당 더 많이 빌려야 돼요. 근데 1인당 더 많이 빌리려면 이자가 낮아져야 되겠죠. 감당을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려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미국은 현재까지 안 빠진 이유가 끊임없이 이민자를 받잖아요. 일본, 한국, 유럽 출산율 최저에다 그렇게 이민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저출산 어떤 고령화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개방, 그러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이 최우선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거래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야, 교역 중단해 이런 얘기거든요. 일본과 한국이 야, 니네 부품 못 줘 이것도 교역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진보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여건이 이런 식으로 이 교류를 막아버리면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성장이 저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거고 더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역량,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죠.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를 아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또 중국 의존도가 높으니까 맞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이 한국 경제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GDP의 68%가 무역입니다. 수출과 수입 합계액입니다. 나머지 32%가 내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있는 일자리의 68개는 수출과 수입에 관련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출과 수입이 만약에 그냥 0으로 딱 멈춘다 그러면 68개 일자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 68개에서 만약 수출과 수입이 10%만 줄어버린다 그러면 6.8%의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30 정도 됩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내수 시장이 꽤 크네요. 크죠. 왜냐하면 인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되려면 인구가 약 8천만 정도 돼야 된다 보고 그 기준이 태국입니다. 태국이 약 7,500만, 8천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은 세계에서 내수 시장이 가장 커요. 80이고 대외 의존도 20밖에 안 돼요. 중국이 약 32, 대외 의존도가 32, 68 정도가 우리하고 정 거꾸로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수출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스러운 건 수입도 같이 줄면서 무역 흑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환율이 이 정도지. 만약에 환율이 1200, 1300을 훅 넘어가 버렸다. 이러면 무역 적자가 났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한국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위험을 갖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위기라고 할 수 없는 게 전 세계 교역량이 같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율에 맞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 수출 줄었다 얘기하기 전에 전 세계 주요 교역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우리나라가 결국은 일본의 부품을 가져다가 한국에 조립해서 중국에 수출한 다음에 중국에 조립해서 미국에 한다면 중국도 줄고 일본도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한 상태에서 그 비율보다 한국이 많이 줄었을 때는 위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현 상황 보면 경기 침체 외 수출이 당연히 지금 수출이 실제로 줄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수출의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 부분 가격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수출의 금액 자체가 줄은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작다 보니까 힘든 사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워낙 고성장 시대를 겪어왔기 때문에 뭐 중국처럼 막
뭐 10% 가까운 때 성장도 했었고 뭐 5%, 6% 이런 게 너무 익숙해 있다가 네. 1%, 2%가 돼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네. 예, 이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늘어난다고 할 때 100원에서 1000원 늘어나는 거 쉽거든요. 1000원에서 10,000원 늘어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천조가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비율로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저성장은 필연이에요. 이게 선진국, OECD 국가들의 경우 다 예,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통화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럼 적어지는 상태에서 왜 이 나라 인구가 아예 늘어나 버리면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데 전 세계 인구는 같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돈을 더 가져오려면 벌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무역에 더 의존하게 되는 우리는 거죠. 결국 이제 어쨌건 이랬건 저랬건 무역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나라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내수를 더 키워야 되는데 내수를 키우려면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이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지갑이 두꺼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인구 자체도 늘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분쟁에 대한 뭐 장기 대책으로서 남북 경협을 얘기했잖아요. 아, 네네. 기본적으로 그 숫자 3천만이 합치면 내수 시장 규모는 되거든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아까 일본의 경우는 뭐 내수 시장이 한 70% 정도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도 일본보다는 적지만 거의 68%가 내수입니다. 근데 걔네는 인구가 뭐 10억이 넘으니까 그렇죠. 이제 인구가 10억이라도 일자리는 어차피 10억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대부분 내수, 70%가 내수에 있는 거니까 미국이 뭐 해도 그래도 걔네는 그냥 내수로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거죠. 왜? 일자리 다 날라가도 30개만 날라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이 대외로 일자리가 다 날라가면 68개가 날라가는 거거든요. 그 중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그 정확한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역흑자의 80% 가까이가 중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25%의 80이 아니라 전체 수출량의 80%. 아니 전체 무역흑자의 80% 가까이를 중국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지해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약 반이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과 한미일의 동맹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소미아 이번에 폐기가 아니라 종료했던 것도 뭐냐면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으로 이 부분 때문에 중국을 또 지난번 사드처럼 네. 이게 중간에 한국이 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중국하고 거래하지 할 수는 없거든요. 왜? 이 대체 시장을 개발하지 않는 한 한국은 힘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대통령이 재임해도 그 문제는 상당히 장기적인 권한이고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려면 별 수 없습니다. 남북 경협을 해서 내수를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수출했는데 그 중에 수출하는 100의 25%가 중국이고 네. 100을 수출해서 수입을 빼서 무역흑자가 100이 났는데 80이 중국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야 니네들이 미국에서 돈 다 벌어가잖아 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과 전혀 반대인 나라가 일본이 좀 황당한 일을 벌인 거죠. 우리는 일본의 대일 무역 적자가 심한데 벌어가는 놈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서 돈 벌어서 중동하고 일본에다 퍼다 주는데 근데 중동은 석유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치고 없는데. 이 나라는 지네 물건 팔아주는데 지들이 시비를 걸었어.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하죠? 버는 놈이 손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말도 못하게 지금 어려울까요? 예, 억하심장이 있을 거예요. 왜? 지금 자기네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잘 벌고 있는데 시비를 걸고 그러면 한국에서 어떻게 하죠? 야 국산 해보자. 다른 데 바꿔. 그럼 벙찌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그 핵심 소재의 뭐 우리 의지는 뭐 막 이렇지만 파이팅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정말 개발되는 것도 문제고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수율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원가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 자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잖아요. 화폐가 네. 교환 기능 때문에 분업을 촉진했고 이 분업으로 인해서 많은 교류가 될 때 세계 경제는 더 발전했어요. 네. 그런데 한일 간에 이 역사적 그걸 다 떠나서 교류를 딱 안 한다. 그러면 일단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나라의 후성이나 이런 데서 만들 수 있는데 일본에서 왜 만들 오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변화를 되게 싫어합니다. 인간은 진화적으로 옛날에 원시시대 때 되도록 에너지를 아낀 상태에서 있었어야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자체를 되도록 편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기본 그 본성이에요. 그럼 변화하는 것 자체는 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도 보면 직원이 일하는 거예요. 직원이 잘 쓰고 있는 일본 제품을 국산화한다고 해서 썼다가 문제가 되면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죠. 예. 그리고 그 글로벌 분업화가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정부가 돈 대준다고 생산하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 시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미 시장이 생태계 균형처럼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국산화 한다고 해도 시장이 있을 것이냐, 그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업화 정도, 이 자체가 생태계 균형은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전체가 원해서 짜여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뭐 국산화 한다, 박차를 간다 하지만 실제 그 기업에서 그러면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국산화 생각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완벽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게 싸움을 이렇게 맞상대하는 건 좀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떻게 보면 자주적인 입장을 버리고서 또다시 일본에 숙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고육주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행히 국민들이 불매운동도 하고 실제로 관광객도 적게 가고, 아, 여기 이 방송이 8.15였구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힘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왜 싸울 때 보면 막 주먹질하기 전에 먼저 막 말싸움으로 막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저쪽에서 소재 가지고 협박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의 서로 블러핑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어차피 정권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정권을 잃으면 실업자가 됩니다. 실업자면 사람이 직업을 잃으면 자존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이 좋아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돼요. 왜? 대표적인 게 브렉시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국이 가장 바보짓하는 게 브렉시트인데 그 국민이 지지하니까 뒤는 생각 안 하고 자기네 투표를 해서 이겨야 되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본의 정치인과 한국의 정치인도 국민이 지지하는 지지율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적 감정이 자존감,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 대 대통령은 그렇게 자존심 싸움을 해야죠. 숙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대신 그 밑에 있는 정부 관료들은 끊임없이 물밑싸움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왜? 전쟁하면서도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협상을 하니까.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 뭘 해도 됐어, 우리 다 국산화 끝났어, 그럼 그때는 다른 문제죠. 니네가 덤볐어? 우리가 선빵을 날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이 한일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 또 이 한일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죠. 더 이 한국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일단 IMF 같은 외환 위기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IMF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이 왜 그 당시에 외환 위기를 겪었는지 간단합니다. 그 당시 외환 보유고가 일단 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으면, 그러면 지금에 비하면 40분의 1 수준인데, 지금의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절대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빌렸던 돈이, 아까 형제들끼리 빌리고 했으면 중국이나 일본처럼 거기서 지지고 하면 되는데, 전체 돈에, 그러니까 전체 빚에, 특히 외채 같은 경우, 외채도 많았을 뿐더러 외채 대부분 1년 이내에 빚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나가는데 다 감당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렇게 해도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핵심은 석유인데, 석유를 우리가 수입한다 그러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신용장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량 뭐 현금 주고 바로바로 사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은행의 신용도는 국가의 신용도입니다. 그래서 2008년대도 단기위채 부분이 많아서 유럽의 은행들이 국가의 지급보증을 요구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급보증 안 하면 은행하고 신용장 거래 끊겨서 수출 수입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97년도에도 은행의 신용이 떨어지니까, 국가의 신용도가 은행의 신용도가 같이 가니까 네. 이 사우디 얘네들이 석유를 안 주겠다는 거죠. 신용도가 안 된 상태, 신용장을 못 연 상태에서 석유를 수입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현금을 배에다 싣고 가야 되는데 그 현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의 경우는 단기위채 비중이 상당히 낮고요. 네.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도 전 세계 8위권 정도로 4천억 달러가 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순채무국이 아니라 채권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빌려준 돈이 우리가 빌려온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돈까지 합치면 약 9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역 흑자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역 흑자국인 상태에서 빠져나가도 감당할 수 있고. 돈을 좀 우리가 잘 번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터키나 인도 이런데 외환위기 비슷하게 오면 달러가 빠져나가는 게 가장 먼저 채권 시장에서 옵니다. 그럼 채권 금리가 같이 오릅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에만 몇십 조의 채권을 사는 거거든요. 왜 사냐 이거죠. 샀다가 나중에 달러가 없어서 못 바꾸고 하면 얘네들은 큰일 나는데? 그만큼 그렇죠. 한국의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본다는 얘기고, 안전자산으로 본다는 얘기는 한국의 경제를 좋게 보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채권을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계속 채권금리가 떨어지는데 환율 좀 올랐다고 외환위기다? 이건 가짜뉴스죠, 사실. 네. 요새 걱정하는 게 이제 오히려 디플레이션 걱정을 네. 많이 하는데 사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제 생각에는 금리가 인상이 돼서 부동산 그 대출 받은 사람들의 그 이자 예. 걱정하고 뭐 그래서 부동산 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물가 지수가 올랐을 때 사용하는 단어 이것을 사용할 때 그 정확한 의미가 네. 약간 우리가 하는 거하고 좀 틀리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보면 우리가 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사회청에서 많이 봤습니다.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디스인플레이션 등등등등 플레이션이 있는데요. 플레이션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게 인플레이션이고요. 돈의 양이 늘어나면 물건값이 오르죠.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소비자 물가가. 근데 이 모든 돈이 순간적으로 늘어났다 해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한꺼번에 동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가장 먼저 부동산,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임금, 우리의 임금이 올라가요. 마이크. 네, 죄송합니다.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돈의 양이 줄어듭니다. 돈의 양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네. 뭐부터 날아가죠? 부동산 가격부터 빠집니다. 왜? 대출로 인해서 부풀려졌던 게 대출을 갚아야 되니까 갚을수록 돈이 사라지는 게 그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면 문제는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나는 이제 집 살 수 있겠나 하고 좋아하려고 했더니 내 일자리부터 날아가죠. 이렇게 뭐니 해도 결국은 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의미고 그의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상이 우리는 물가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모든 물가를 인플레이션과 동등하게 살펴볼 수가 없으니 결국 중앙은행이 특정 품목을 뽑아서 물가 지수를 뽑는 그렇죠. 예. 근데 한국에는 약 400개 품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는 많은 게 빠져요. 가령 지금 최근에 주변에 식사하실 때 식당값에 음식점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올랐어요. 예. 5,000원짜리가 10,000원 된 게 그냥 순식간이었거든요. 네, 뭐 8,000원, 9,000원 뭐 거의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만 따져보면 50%인데 예.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 1.5% 올랐대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런 걸 빼는 거죠. 왜 뺄까? 자, 만약에 내가 회사 사장님인데 신문에서 이번 달 물가 30% 올랐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임금 올려달라고. 사장님 30% 올려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경제가 돌아가려면 기업이 돌아가야 되고 그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그걸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좀 민감한 것들은 다 빼놓고. 그렇죠. 가령 상가 임대료 빠져 있죠. 네. 그다음에 전세 가격도 빠져 있어요. 월세 이런 거 다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중치를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당하고 삽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디플레이션이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은 대출이 줄어야 되는데 대출 줄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죠. 예. 지금 가계부채 문제. 예. 그러면 디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하락하는 건데요. 한국은행의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보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가면 한국은행 설립 목적 1번 물가 안정입니다. 디플레이션 되면 물가가 빠졌다고 한국은행 박수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맨날 그렇죠. 걱정이래요. 왜 그러냐 이거죠. 돈이 돌아야 한국은행의 역할은 물가하고 상관없어요. 돈이 계속 조금씩 더 늘어나야 경제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경제가 좋은 상황인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자, 자녀분을 네. 키우시죠? 아니면 뭐 자녀분까지 필요 없더라도 집에 화분을 하나 키운다고 쳐볼게요. 자녀와 화분은 거리가 좀 예, 멀네요. 그냥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연의 구성이 이러니까 화분을 내가 정성들여 키우는데 네. 안 자란다 그러면 속상할까요? 기분 좋겠습니까?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예. 내가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키도 안 크고 사과도 안 열어요. 예.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렇죠. 즉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성장을 해야 그게 즐거움이에요. 즉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쓰는 돈조차도 늘어나야 돼요. 어제보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져서 회사 가서 임금 협상한데 내년에 임금 협상 10% 줄인다고 해보십시오. 난리 나죠. 난리 납니다. 즉 모든 자연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장을 해야 되고요. 돈조차도 매년 늘어나야 됩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인플레이션은 선인 거예요. 왜? 그래야 늘어날 수 있으니까 소비도 늘고요. 그리고 소비가 늘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사하시는 분들 길거리에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줄이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그냥 그렇게 골고루 이득이 돌아가는 건가? 이러면 특정 어떤 누군가가 또 그 이익을 좀 뭐 과점한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론상으로 가장 좋은 건 이건데 예. 항상 이렇게 버블이 생기는 거죠. 너무 네. 과도하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대출이 과도하게 급증할 때의 문제거든요. 근데 급증하게 되면 왜 급증하냐는 거죠.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받아서 뭐 하냐면 첫째, 집을 삽니다. 그렇죠, 보통. 아니면 전세를 넣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 사업 자금을 합니다. 사업 자금은 뻔합니다. 사무실 임대하든지 공장을 짓습니다. 이게 다 뭐죠?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이죠. 여러분 대출 받아서 옷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럼 정신 나갔다. 네, 정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대출의 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연결돼 있고 맞아요. 결국 대출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부동산으로 갈 돈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여러분들이 집 한 채 있다고 좋아하실 필요 없는 게 누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냐는 거죠. 일본은 국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토지공사. 네.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죠. 기업이 많이 투자했었죠, 예전에. 예. 여러분, 삼성전자가 휴대폰 전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겠지만요. 대한민국의 요지에 있는 부동산을 가장 가지고 있는 것도 삼성이에요. 현대자동차가 왜 10조 원 들여서 거기에 요지의 땅을 사겠습니까? 네, 삼성동이요. 예. 네. 결국은 누가 먼저 가지고 있냐 싸움이고요. 두 번째, 얘네들이 돈을 받고 팔죠. 네. 팔으면 그 다음에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순서대로 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한테 오는데 내가 오려고 보니까 이미 순서로 다 올라왔어요. 네. 다 올라오니까 집을 샀다고 좋아했더니 다른 물가가 같이 올라 있는 거죠. 근데 안 오르지 못한 건 내 임금만 오르지 못했던 거죠. 왜? 마지막에 임금 올려주는데 다 오른 다음에 오르잖아요. 라면값 오르고 밥값 오르고 한 상태에서 임금을 올리니까 그 임금 오르는 도저히 집값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마침 부동산 얘기 하셨으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말 적절한 시점인지 아닌지 사람들 많이 고민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 올해 초부터 한국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는 한 번 더 내릴 것이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 채권금리가 기준금리 밑으로 이미 한국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아, 한국도 그래요? 예,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현재 1.4%가 안 됩니다. 1.3% 정도 수준 되는데요. 한국의 기준금리 1.5%입니다. 한 0.2% 정도. 예. 그럼 기준금리라고 하면 한국은행에서 은행에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인데 그렇죠. 그게 통상 은행의 콜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 하루짜리 서로 주고받는데 1.5%인데 10년짜리 채권 사는데 1.3%다. 이 수준의 금리가 이미 2016년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럼 2016년에 기준금리가 뭐였냐? 1.25였어요. 그럼 시장은 이미 한국도 대외 변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판단하고 채권에 배팅한 거예요. 저는 연말에 미국은 9월이나 10월에 분명히 내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한국도 그대로 따라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네. 맞습니다. 신용, 대출이 늘어야 됩니다. 예. 대출이 늘면 됩니다. 그렇죠. 네. 대출이 느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구가 막 늘어버리면 같은 금액을 빌려도 인구가 그렇죠. 계속 제곱이 되니까. 그렇죠. 예. 더 늘어나죠. 근데 인구가 줄든지 아니면 인구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느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더 많이 빌려야 돼요. 1인당 더 많이 빌리려면 혹시 빌렸다가 이자를 못 내면 그게 경제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중앙은행에서도 이자를 낮춰주죠. 내려야죠. 예. 자, 이자를 낮춰주면 반대로 이 정도 금리면 나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해볼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 번 내린 상태에서 요새 뭐 부동산 얘기 나오거든요. 실제로 거래 매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내리면 반응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유지될 거냐. 지금 현재 인구가 서울 지역을 빼고는 이 인구는 또 일자리하고 철저히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일자리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내렸다 해서 대출을 받아봤자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방은 의미가 없고. 돈 버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 집도 뭐 전세를 얻든지 임대를 들어올 텐데 그 숫자들이 다 사라졌으니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금리하고 상관도 없죠. 그렇죠. 대신 이제 서울 지역에는 분명히 일자리가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좁혀지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수익이 좋았던 대로 돈이 더, 그러니까 강남권 일단 또 오겠죠. 근데 그게 오르려면 계속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했다 꺾여버리면 다시 꺾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이게 추세가 이어지려면 금리가 내린 상태에서 부동산이 더 계속 유지가 되려면 상승 곡선을 그렇죠. 살리려면. 1번은 첫 번째, 우리는 대여 진도가 높지 않습니까? 네. 대여 진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이 회복이 돼서 원 상태로 회복이 되거나 좀 더 늘어나야 돼. 그렇죠?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그 일자리가 살아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걸 가장 보여주는 변수는 뭐냐? 환율이겠죠. 네. 즉, 금리가 오르고, 아니, 내리고, 환율, 지금 달러당 달러 원 환율, 지금 오늘 1200은 깨졌던데, 이게 점점점 떨어진다면 부동산이 분명히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근데 반대로 금리만 떨어지고 환율이 1200원에서 계속 더 올라간다. 이게 대외 변수가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빚 못 냅니다. 그렇죠. 앞날이 불안한데 그렇죠. 함부로 못 빌리죠. 예, 우리가. 예. 그런 변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금리는 분명히 내릴 것이고 내린 상태에서 대외 변수가 개선되면 당연히 환율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부동산에 왜 지금까지 불패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예. 뭐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예. 경험에서 나온.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약간은 움직일 것이다. 다만 그게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그건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인구 자체가 지금 현재 예.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업 분석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펀더멘털 자체가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사실 떨어져야 맞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비교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부동산을 보는 분들은 일본의 부동산 버블 거품이 꺼지던 그 시기하고 좀 비교를 하는데 우리 상승미소님은 그게 좀 경우가 틀리다, 한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유를 좀.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차이가 있다. 거냐면 다르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의 경우 부동산이 버블이 났던 게 이제 부채가 과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일본의 경우는 너무 30년 전이기 때문에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근래의 부동산 버블이 이렇게 망가졌던 나라의 대표적인 게 미국 그렇죠. 그다음에 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럼 이런 나라들이 기존의 버블의 시작점을 2000년으로 볼 때 2000년에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렸으니까 그때부터 이 8년간 얼마나 부채가 늘어난지를 보면 GDP 대비 부채가 총액 대비 약 3배, 4배 가까이 늘어났더라고요. 엄청 늘었네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이제 미국의 경우는 한 번도 그 가계부채가 꺾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20년 동안 늘어난 거고 한국의 경우는 98년에 한 번 중간 조정을 겪었단 말이에요. IMF 때. 예. 그때 부채 다 날라갔거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다시 쭉 늘어나다가 2008년에 다시 한 번 중간 조정 20%씩 또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정을 겪으면 더 멀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원래 주시장에 그건 당연한 진리니까. 조정을 받은 상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채가 늘어난 거 보니까 약 2.6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에 보면 약 3.2배에서 3.6배, 어떤 나라는 3.0배 정도에 늘어났을 때 터졌는데 한국의 경우는 2.6배 정도. 아직 조금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 갭 투자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의 경우는 한 사람이 빌린 걸 다 감당하지만 우리는 갭 투자에 있다 그러면 전세가 있어서 전체 집 가격을 나 혼자 부담한 게 아니라 전세 사입자가 일부 부담한 거예요. 아, 맞아요. 한국만의 그 문화죠. 이게 전세. 네. 그러니까 3억짜리에 내가 2.5억의 대출, 전세 대출을 들어가면 3억짜리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2.5억과 5천만 원 따로따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부채를 못 갚으면 위기가 오는데 그 부담은 다른 데보다는 적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다만 앞에 우리 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2년 대선과 재작년에 2017년 대선의 유권자 수를 보면 유권자 투표권자가 19세부터지 않습니까? 네. 서울신문의 보도를 보면 19세부터 59세까지 유권자 수가 딱 5년 동안 128만 명이 줄었습니다. 아, 많이 줄었네요.
수원시 인구가 130명인데 130만 정도 되는데요. 수원시가 꽤 큰 도시인데 하나가 날아갔네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면 수원시 130만 명에는 애부터 할아버지 다 가시죠. 중간 계층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래쪽이. 그런데 유권자 수가 128만 명이 사라졌다는 얘기, 전체 인구는 500만 정도가 날아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인구가 주는데 인구가 서울은 안 주고 지방부터 줄잖아요. 근데 지방부터 아파트값이 빠지는 거예요. 인구가 주는 지역부터. 서울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주는 상태에서도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줄어들겠죠. 아예 진짜 대외변수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보다 3배, 4배 늘어서 일자리가 막 쏟아지고 그거에 의해서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냥 너도 나도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예외인데, 아니면 북한하고 남북 경영이 돼서 북한 동포들은 빚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빚이 없죠. 그러니까 남북 통일했을 때의 남북 경험을 했을 때 돈이 많이 든다고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는 게요. 북한 동포 3천만 명에 한국 정부가 지금 전세 보증 대출하듯이 보증해줘 버리면 5천만 원씩 보증을 해줬다. 그건 뭐 하겠습니까?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하면서 순식간에 경기가 올라갑니다. 수요가 확 일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그렇죠.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북한 지역 땅 파죠. 아파트 짓고 땅 파고 관광지 하고 도로 건설하면서 결국 경제가 확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부동산 추세가 유지되기 힘들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인구가 몰리는 일부 핵심 건축으로 계속 줄어들겠죠. 근데 그것도 계속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일단 뭐 북한 변수는 뭐 워낙 변수가 많은 거니까 그렇죠. 일단 만약 제외를 한다고 하면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폭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희박하다 보세요? 폭락이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폭락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2008년에도 그 미국의 금융위도 그렇고 서프라임, 즉 부실률이 높아갑니다. 한국이 부동산이 폭락하려면 항상 티핑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에서 방아쇠를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르익는 분위기는 뭐냐면 부채가 못 갚는 부실 비율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심지어 상호저축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일경과엄이라고 하는데요, 부실률, 연체율이 최저예요. 그 높지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워낙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많이 경고들을 해서 우리가 지금 1550조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 그러니까 절대 수치 면에서 이게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빚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다. 빚은 늘어나야 경제가 좋아지는 겁니다. 빚이 줄어들면 우리 일자리고 뭐고 다 날아갑니다. 근데 빚이 누군가가 많이 빌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신용도가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 통째로 보면 한국 경제 가계부채가 많아. 내년에도 더 늘어납니다. 거짓말 맞죠? 계속 늘어납니다. 10년 전 보세요. 가계부채는 계속 늡니다. 10년 전에 보면 가계부채가 수십 배 올랐을 텐데 왜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가계 여력, GDP 성장이 계속했기 때문이에요. 즉 부채가 느는 만큼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겁니다. 가계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는 좀 다른 의미인가요? 그렇죠. GDP 국가 전체로 봐야 되니까. 전체로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가령 분명히 연체율이 높아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국가 경제에 부담이 주는 수준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친구들 뭐 망한 사람 한두 명입니까? 그렇죠. 많이 망하죠. 예, 그 비율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야 그게 경제에 부담이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빚을 갚기 시작할 때의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게 쏠릴 그렇죠. 때. 그러면 그 트리거가 나오기 전에, 트리거가 나오려면 그런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데 부실률 연체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걱정이 되니까 금리를 더 못 올리기도 할 거예요. 부동산 폭락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그 이전에 먼저 연체율, 서프라임이나 일본처럼 연체율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대폭락해서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폭락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뭐 보면은 뭐 요새 위기와 폭락 이런 게 막 워낙 많이 유행을 해서 단어들이. 사실 그 인간은 진화적으로 부정 본능에 더 민감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쪽에서 뭐가 나타났는데 그냥 낙관적으로 생각했다가 앞에서 만나면 저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에 유리하려면 공포나 두려움이 항상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 언론에서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유튜브의 대세의 99%가 다 망한다 아닙니까? 왜? 그래야 한 번 더 봅니다. 그런 쪽을 이용한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돼. 그러니까 그 반드시 다가오는 그 앞전에 일어나는 그 징조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보인다. 그렇죠. 일본처럼 진짜 후쿠시마 같은 경우 후쿠시마가 단순히 이게 원자력 그 발전소가 폭발된 게 아니라 만약에 한국에서 그렇게 일어나서 그 반경 50km가 완전히 땅이 아니라 쓰레기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땅에 담보대출 받은 그걸 기반으로 장사했던 사람이 순식간에 제로가 됐거든요. 그렇죠. 모든 자산은 제로가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그러면 그 돈만큼 외환보유고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일본은 기축통 하나 버틴 거예요, 그냥. 그런 사태처럼 천재지변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와가지고 한국이 거덜나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은 무르익습니다. 단풍이 순식간에 10월 말 한로 상강에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서서히 빛의 강도가 줄어들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물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고 와 단풍이다 이때 왔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경제도 똑같습니다. 그 이치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 미국과의 그 금리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말 민감하잖아요. 연준 발표할 때마다 막 첫 뉴스로 귀 기울이고 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금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이라는 도시가 가장 이게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현대차이고. 예, 현대차, 현대중공업. 월급날이 동시에 왔다고 치고 여기에서 돈을 뭐 인센티브를 확 풀어버리면 울산 경제가 어떻게 되죠? 아, 지금 이제 돈 탔으니까 돈 쓸어 나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전체 돈의 65%가 달러입니다. 진짜 미국이 그렇게 돈이 많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마존의 시가총액 1조 달러, 애플의 시가총액 1조 달러, 그 다음에 또 하나 1조 달러가 하나 더 있죠. 아마존, 애플, 구글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MS. 그래서 마가라고 하죠. 자, 그 돈을 합치면 3조 달러입니다. 야, 주식이 무슨 돈이야? 아니, 주식담보로 돈 다 줍니다. 대주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주는 미국 사람이든 누구든 그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3조 달러예요. 이것만 해도. 미국의 S&P, 다우, 나스닥 시가총액 다 더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준은 무제한으로 통화서방에 다 달러가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 돈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미국인 거예요. 이 돈을 현대자동차가 월급을 확 주듯이 금리를 내려버리면 세계 경제가 좋은 거고. 확 닫아버리면 월급을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대중공업 이런 사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울산 지역에 원룸 다 비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거든요. 즉 돈을 금리를 낮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돈을 안 빌려도 미국의 투자가들 이 사람들이 그 낮은 금리를 빌려서 해외에 투자해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죠. 그런데 올려버리면 수익률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갚아야 되거든요. 그 돈이 환수가 되는 거죠. 이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미국 경제가 보면 뭐 재정 적자가 확대니 무역 적자가 확대니 미국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국이 잘 살려면 미국은 계속 재정 적자를 더 늘려줘야 되고요. 무역 적자를 더 늘려줘야 돼요. 아, 그만큼 우리가 버는 거니까. 네, 그 돈으로 계속 한국 물건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돈은 첫째 GDP가 큰 나라고 그게 미국 달러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 망해야 된다 그러면 순진한 생각이에요. 한국의 무역 구조 이걸 떠나서라도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중국도 금리 인하에 동참하게 되면 주식법을 나올 수 있죠. 왜?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돈이 풀려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보통 이제 우리 이머징 국가의 기준금리가 낮으면 뭐랄까 자본 유출이 되잖아요. 그냥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자본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제가 제 자랑 잠깐 하면 네. 이게 8.15 TV와 경쟁하는 더 근데 경쟁이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그럼요. 이렇게 이게 얼마나 큰데. 구독자가 거의 대부분 겹치고 있을 건데요. 제가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한다고 해도 자본 유출 걱정은 금리 그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자본 유출되는 게 아니라 무역 수지 흑자냐 적자냐가 자본 유출의 핵심이다.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 경상 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한 금리 차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예는 어디서 나오냐면 2003년인가부터 이미 한국과 미국이 1% 정도 기준금리 차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때가 박승 한국은행 총재일 때 그 당시에 그러면 1%로 벌어져서 자본 유출이 있었냐? 2번 있었습니다. 일부. 근데 2번이 언제냐? 경상수지 적자 났을 때예요. 경상수지 흑자가 났을 때는 금리에 상관없이 채권 사고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만.
대만이라는 나라는 한국보다 적습니다. 네. 지금 대만의 한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1.3% 정도 된대요. 대만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75%입니다. 낮네요. 네. 그런데 지금이 0.75였죠? 불과 3, 4년 전에도 0.75였어요. 그 당시 미국은 10년 만기 기준금리가, 채권금리가 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2.3% 차이가 벌어졌던 얘기인데, 그러면 대만의 자본이 다 유출됐냐? 아니요. 계속 금리 떨어졌어요. 왜? 대만은 9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무역 적자가 나고 있어요. 돈을 잘 버니까. 네. 그만큼 중소기업이 탄탄하면서 그 기술력이나 이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금리 차이로 자본이 유출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돈, 왜? 원화를 미국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오면 달러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원화로 바꿔서 거래하거든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원화를 가져야 되는데 이 원화를 가질 때 겁이 나는 거죠. 이게 다 빚인데 이 빚을 감당하려면 국가 경제가 좋아야 돼. 왜? 한국 돈은 한국 정부가 세금 걷어서 갚겠다는 빚의 증서고 일본 돈은 일본 정부가 세금 걷어서 갚겠다는 빚의 증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한국 돈을 바꿀 때 한국의 빚의 증서를 미국에서 사는 건데 이걸 어떻게 믿지 하려면 결국 징표가 있어야죠. 네. 은행 가서 나 능력 있습니다. 돈 빌려주세요. 안 빌려주죠. 뭐 하죠? 너 직업이 뭐야? 신용도 그렇죠. 연봉이 얼마야? 너 뭐 가지고 있어? 얼마 벌어? 예, 다 쓰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머징 국가의 신용들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올 때 어차피 원화를 바꿔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부동산도 사야 되는데 이 돈을 나중에 쓰레기가 되면 안 되니까 이내다가 바꿀 수 있는지 튼튼한지를 뭘로 보냐? 외환보유. 외환보유고로 벌어오는 능력은 뭐죠? 무역수지. 근데 무역수지가 아니라 단순히 자본소지로 플러스돼서 외환보유가 늘어나면 그게 버블이 생기죠. 그래서 브라질이 토빈세를 만들고 함부로 못 들어오고 왜 왔다가 순간에 빠져버리면 그쵸, 경제 힘들어지죠.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 토빈세 해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 다 세금을 걷겠다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차이로 인해서 자본 유출이 당연히 환율 위험이 되겠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역 수지 흑자냐 적자냐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머징 국가에 투자를 할 때는 그 외환 보유고를 맞습니다. 잘 살펴봐야 된다. 예. 그게 이제 이런 의미이신 예. 그 얼마나 건전한지. 그렇죠. 자, 중국의 GDP는 약 15조 달러입니다. 네. 인구는 15억 명. 인디아의 인구는 거의 15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GDP가 얼마냐면 2조 6천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죠. 인구가 같은데 1인당 쓰는 돈도 생산하는 게 같을 텐데 왜 GDP가 무려 7배 차이가 나느냐. 그게 외환보유고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같은 조건이면 그런 외환 보유고가 많은 이머징 국가에 투자를 해야 안전하다. 그렇죠. 이 그래, 얘기신 거죠.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더 부채를 많이 낼 테니까.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이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2003년, 4년부터 외환보유고가 늘면서 그때부터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올라갔죠. 왜? 그만큼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채를 내기 시작했고 왜? 부채를 은행이 왜 내줬냐? 우리 외환보유고 많으니까 이 정도 늘려도 돼 하면서 중앙은행이 올리는 거죠. 그 돈을 움직여야 이자를 받아서 또 그렇죠.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인도 사람들도 야 우리도 중국처럼 살아야니까 부동산 올려. 그러면 환율이 박살이 나겠죠. 실제로 인도는 최근 한 몇 년 동안 환율이 2배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네. 왜? 그게 경상수지 적자가 지금 최근 7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율에 대해서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요새 우리가 1,200원 오늘 거 보니까 1,200원 다시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1,200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뭐 금융위기 때처럼 막 1,600원, 2,000원 가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던데요. 이머징의 경제 위기는 항상 환율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환율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환율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즉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환율이 오른 것 보니까 한국 경제가 조금씩 안 좋아졌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최근 몇 년 동안 금융위기 이후에 1,200원과 1,100원 불과 1년 전만 해도 1,040원이 이랬단 말이죠. 네. 이게 거의 200원 가까이 오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1,200원은 그러면 지금까지 금융위기 이후에 1,200원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2016년 7월에는 1,260원까지 넘어섰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 무역수지 적자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 못 버네 얘네 예. 이런 어떤 판단을 얻을 거죠. 때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 경제 어떻게 되냐 겁이 날 때는 환율이 그 마지막 지금까지 한 번도
외환 위기 아니 그 금융위기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에 넘어서지 못했던 선 1260원을 넘어선다 그러면 긴장해야죠. 근데 1200원은 많이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일부 뭐 하시는 분처럼 달러를 좀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외 무역 수지가 그 70%가 이제 수출과 수입이니까 이게 전체 수출이면은 좋은 건데 또 수입에서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책 가운데 보면 이 환율을 통해서 그 나라의 어떤 위기, 호재 이런 거를 구분할 수가 있고 그걸 판단해서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러면 가령 영국이 2016년 6월에 아마 브렉시트 표결이 국민투표에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의 파운드와는 달러 대비 상당히 약세입니다. 즉 자본이 달러로 영국의 파운드에서 있는 게 아니라 팔고 달러로 바꾸거나 유로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왜 영국은 브렉시트인데 돈이 빠져나가느냐? 브렉시트 하면 영국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장에 아일랜드 독립하겠다고 나오고 스코틀랜드까지 뭐 난 니네들하고 안 해 이렇게 나와버리고 심지어 영국령인 스페인의 지브롤터 같은 경우 영국령이란 말이에요. 관광객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지브롤터 그 섬에 그 별장 하나 갖는 게 소원이라고 다들. 그런데 영국이 브렉시트가 되면 여기 이제 철조망 생겨야 되고 여권 생겨야 돼. 비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브롤터 사람들이 관광객이 한국 사람들이 스페인 여행 갔다고 지브롤터 못 가는 거예요. 비자가 없으니까 영국의 비자를 받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브롤터 우리도 영국 안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에 나가 있는 공장들이 영국에 있으나 파리에 있으나 본사가 있으나 어차피 다 세금이 다 동일하고 통관이 자유롭기 때문에 있어도 되는데 영국이 빠져나가겠대요. 그러면 영국 시장만 볼 사람들은 영국에 있으면 되는데 유럽의 시장을 보는 애들은 영국에 나와야 되겠죠. 일자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니까 파운드가 계속 약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부동산으로 사실 버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어디냐면 호주, 캐나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부동산 버블이 한국보다 더 심했었으니까. 근데 이 나라들의 환율을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약세입니다. 달러 대비. 왜? 위험하다는 얘기죠. 특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통에 중국에 수출하는 원자재 이런 게 줄어버리니까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죠. 중국에서 그 나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달러 대비 어차피 비교 대상은 달러로 하면 되니까 달러 대비 약세다 그러면 이 경제 계속 그것도 추세적으로 계속 약세다 그러면 이 나라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는구나. 근데 반대로 달러 대비 강세다 그러면 이 나라는 되게 좋아지는 모양이다. 그런 나라가 대만 정도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분쟁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강세인 쪽이 투자하기에 적당한 나라, 좋은 나라. 전 세계 통화가 다 약세인데 최근 2년 동안 강세인 통화는 달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달러와 인덱스가 어느새 100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죠? 미국이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수도 미국이 가장 많이 올라가고 GDP도 뭐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 뭐 이런 텐데 뭐 비록 좀 적지만 2.0% 2분기에 나오고 당연히 미국 가죠.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영국 얘기가 나왔는데 영국이 지금 그 브렉시트가 뭐 노 브렉시트로 가냐 어쩌냐 해가지고 막 되게 또 불안정했는데 어쨌든 뭐 의회에서 연기가 됐는데요. 연기했습니다. 얘네들이 그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제 실갱이하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세계 경제 위기를 당길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국의 경제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영국이 금융시장 중심에 가지고 뭐 돈이 다 있냐? 이미 다 영국은 그 맥락만 있고요. 결국 다 미국으로 다 넘어온 지 오래고. 그다음에 그러면 교역량을 줄여야 되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브렉시트라는 건 기계 장치의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계 장치의 기계로 이건 도저히 못 만든다 그러면 자동차가 쓰는 거예요. 근데 브렉시트라는 건 뭐죠? 야, 우리 연기하자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 현재 세계 경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자본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더 세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하고 싸우는데 만약에 주가만 지금부터 20% 폭락해 보세요. 힘 못 쓰죠. 힘 못 씁니다.
환율이 지금보다 한 2, 300 올라오면서 희망은 없습니다. 완전 자본에 손 들어요. 그런 것처럼 자본이 영국의 국회의원들보다 더 강하고 자본이 전 세계 경제를 결국 끌고 가기 때문에요. 사람이 하는 문제는 자본이 충분히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유튜브들은 뭐 바젤3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 부동산 폭락인데 폭락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분들 안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게 문제가 되면 바꾸면 되는 건데 뭘 걱정하십니까? 응? 이 부품이 아닌 데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응? 언제까지 그렇게 종말론을 예칠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영국의 경제 규모가 너무나 작아요. 그리고 영국이 EU가 합쳐져서 EU가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영국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예, 지들이 더 손해예요. 그렇게 되면 옛날에 해적 시대로 영국이 더.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제 탈퇴를 한 이유가 네. 이제 결국은 뭐 유럽연합의 문제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라들의 빈부의 격차, 뭐 그리고 경제 정책의 네. 차이, 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런 위험에서 먼저 탈출한 것이다. 영국이 아주 나빠질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사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네. 보는 관점이 다 다양하니까. 영국이 그 패권을 잃은 건 네. 이미 1차 세계대전부터 패권을 잃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세계사의 강자로 나타났던 것은 결국 산업혁명이거든요. 산업혁명은 석유, 증기기관차였고 그게 면방산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면방의 세계사를 거의 다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스마르크가 나오죠.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진짜 이 잡다한 민족들 하나로 합쳐서 철혈 정책이 나오죠. 철혈 정책이 뭐냐면 철입니다. 실제로 철. 그 다음에 혈, 피, 싸움을 해서 다 통합시켜버리는 그 정책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미 1900년도부터 독일이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뭐 잠수함부터 기계, 자동차가 미국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이미 메이지 유신을 거친 일본이 1900년 초에 면방산업을 전국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세계사 수출에 생사 뭐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독일이 커나가니까 독일하고 시비 걸다가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영국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려면 대영제국 얘기 좀 대영제국이라고 예. 하죠. 영국의 파운드와 우리나라 한국의 원화다 그러면 KRW입니다. 코리아 원. 엔화다. JPY, 재팬 옌 이러거든요. 영국은 뭐냐면 GBP입니다. Great British Pound예요. 웃기는 거죠. 해적질하다가 그 산업혁명을 석탄해가지고 했던 건데 그걸 못 잊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다 놓은 다음에 지금은 영국이 제조업이 강자가 있냐? 없어요. 그렇죠. 영국에 사실 자기 자체 본연의 것이 없죠. 없습니다. 영국은. 그나마 있는 자동차도 다 팔렸고요. 그나마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기업이 뭐냐면 암이라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의 IP 업체인데 암 ARM입니다. 그 업체가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도 소프트뱅크의 손정회장이 사버렸어요. 그리고 본사도 미국으로 와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내세울 것은 없고. 예전에 영국이 원래 금융으로 유명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국이 처음에 산업혁명에서 돈 번 돈을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고리대금 한 거거든요, 전 세계에. 실제로 로스차일드나 그런 메디치 가문들이 다 영국을 기반으로 금융업을 했고요. 그 금융업이 현재는 문제는 달러로 오면서 뉴욕으로 와버린 게 문제거든요. 그 이전을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이 더 큰 나라인데. 그렇죠. 시장 자체가 크니까. 영국에서 굳이 있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국이 이제 ECB가 또 독립하면서 ECB라는 강력한 영란은행, 영국의 중앙은행 이제 영란은행이라고 하는데,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는데, 유럽의 또 다른 커다란 ECB, 유럽 중앙은행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 빨리 니들 브렉시트 해라. 계속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기에는 분리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로 하면 더 상당히 그렇죠. 피곤하니까. 예. 무역 협상도 EU하고 하니까 찢어놓으면 더 편하거든요. 여기 유로화 사용하는 나라 따로 영국 따로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간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억울한 게 그런 게 있겠죠. 뭐냐면 EU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령 일본 가서 내가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쉽게 못합니다. 취업 비자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국은 유로존을 쓰는 EU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뭐 루마니아에 있는 친구가 기차 타고 와서 여기서 취직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동일하죠. 미국의 백인들이 옛날에 GM 자동차에서 월급만 받아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고, 가만히 보니까 일본산 차, 그다음에 전부 히스패닉, 저 중남미에서 온 애들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몰아내자. 근데 그건 멕시코가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GM이 인건 비싸니까 멕시코 간 거고 넘어간 거거든요.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분업화돼 버린 건데 영국 사람들이 그걸 잊고 있는 거죠. 자본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알바니아 사람도 받고 여기도 받고 자기네 공장을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치인들은 그걸 가지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용해야죠. 이제 자극 감정을 그렇죠. 이용해서.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정권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 그러니까 만약에 잘한 선택이다 그러면 쥐들 엊그제만 해도 10월 말까지 우린 무조건 나가겠다 하다가 꼬리 내리고 다시 3개월 연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평생 연장만 하다가 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유럽이 이제 사실 그 유로 자체도 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 통화로도 뭐 기대를 받았던 적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지난 쯤에 맞습니다. 출범했을 때.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졌고 네. 패권에서 졌고. 어쨌든 유럽 자체도 지금 뭐 되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네. 독일이 이번에 500억 유로를 뭐 경기 부양에 쓰겠다. 그걸로 더 이상 더 쓰겠다. 이런 발표를 할 정도로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근원이 뭡니까? 어려운 이유가. 유럽도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일단 높습니다. 대외 의존, 특히 독일, 이제 유로존의 핵심이라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 대외 의존도가 한국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독일은 중국하고 상당히 많은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독일 기업들은 중국 사람들 다 메리테스 벤츠 같은 경우 일대주주가 중국인이잖아요. 그래요? 네. 중국이 다 인수하고 웬만한 기업이 중국이 다 M&A 한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이 독일은 다 중국이 다 기술 이전하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과 중국이 싸워버리니까 여기도 타격이 있는 거죠. 왜? 중국이 덜 쓰니까. 한국하고 동일한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이 가장 큰 고객인데 네. 고객이 힘들어하니까. 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죠. 인구 감소, 고령화. 독일도 유럽 전체가 유럽 전체가. 예,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먼저 시작한 데가 일본보다 유럽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령화, 저출산은 유럽, 일본 넘어서 한국으로 오는 건데 이게 경제 발전의 순서거든요. 미국만은 예외인 거예요. 계속 이민자를 받아서 끊임없이 정책을 하고 이민자 안 받아도 남미에서 맨날 넘어가잖아요. 불법 그렇죠. 체류. 스페인 예. 뭐 아래쪽에서 저 스페인이란다. 멕시코 쪽에서. 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보면 이동통신업체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버라이전, AT&T 뭐 몇 개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옛날 AT&T를 4개를 쪼갠 거죠. 네. 근데 이들 주가가 최근에 2년 동안 오르진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 멕시코 장벽 세워가지고 못 넘어오니까 더 이상 수요자가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예. 예, 신규 수요가 안 그렇죠. 생기니까. 장벽에서 하루에 수천 명씩 넘어오면 걔네들이 미국산 휴대전화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불법 그렇죠. 처리자가 뭐간에 근데 이게 지금 2년째 막혀 있으니 버라이즌이나 AT&T가 배당은 많이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미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민자를 받는데 임 대표님 미국이 이민자 받을 때 아무나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재산 있고 돈 있고 많이 배우고 뭐 까다롭잖아요. 이게. 자기네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이공계, 전문가들. 예, 이공계는 다 받았거든요. 그분들이 뭐 하냐면 한국에서도 대출을 일으킬 수 있고 미국 가면 바로 또 거기서 대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은 신용사회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내수가 줄어드는 거죠. 인구가 주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되고 그럴수록 독일 같은 나라는 대외 의존도에 더 목숨 거는 거죠. 수출.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전기지하고 기술 다 옮겨주고 그래서 나온 게 사실 인더스트리 4.0이 6.0이 나온 게 스마트 공장이 이게 다 독일에서 나온 거거든요. 왜? 중국에 이전하니까 중국 놈들이 다 베끼는 거예요. 뭐 뒤집어가지고 다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국에 주다가는 큰일 나겠다. 경쟁자가 돼버리고.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스마트 공장이 이런 거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기본 정책이 독일에서 그것도 중국이 하도 베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미국이 이러니까 유럽이 당연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인구가 주느니 내수 자체가 줄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앞으로 그러면 유로화라든가 그 유럽의 그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각각의 나라마다 사정이 다 틀리고 민족주의가 점점 이제 성행을 하잖아요. 예. 정치가들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막 엄청난 분열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머리 아플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럽 얘기를 할 때 유로화가 무슨 문제냐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 형제가 둘 있다. 나와 내 동생이 있는데 나는 좀 잘 나가고 내 동생은 좀 못 나간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은 없고 돈은 못 주겠고 아버지 신용 들어가서 은행 가서 대출을 좀 받아라. 대신 갚는 건 너희들이 갚아야 된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니까 이자는 싸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생은 원래 대출을 못했던 애가 아버지 신용을 빌려오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요. 부동산 샀죠. 나는 좀 월남때 받았는데 아버지 신용이 더해지니까 더 낮은 금리를 더 많이 말려서 부동산을 또 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죠. 떨어진 다음에 대출을 갚으려니까 은행에서 빚 갚아 이러니까 얘네들은 아버지를 보는 거죠. 아버지 갚아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갚는 건 니들이 갚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좀 잘 사는 놈은 어떻게든 갚는 거고 못 사는 동생은 파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잘 사는 아버지는 독일인 거고 못 사는 나라는 스페인, 이탈리아, 뭐 피그스, 돼지들이 묶여 있는 거죠. 그렇죠. 막상 문제가 되니까 아버지는 신용도가 문제가 없어 사업이 잘 되니까. 근데 큰 동생은 좀 능력 있는 애는 어떻게든 버티는데 능력 없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다 파는 거죠. 야 반지 결혼 반지 가져와. 또 네 신발 좋네. 신발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죠. 독일이 아버지가 그래 자식이니까 빚도 내가 갚아줄게. 어차피 내 돈 네 돈이잖아.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독일이 하겠냐고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 다 감당하려면 독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같은 나라 한국에서 서울시에서 강남 3구 지방세 남으니 도노광이 또 안 주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난리 났었잖아요. 강남 3구에서 난리 났죠. 한국은 단일민족 같은 서울 시민인데 이러는데 나라가 다른데 우리 세금을 그리스 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정권 바뀌는 거죠. 결국은 유로화가 태동되게 된 반응 자체가 사실 프랑스의 의도거든요. 유럽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수천 년간 전쟁만 했어요. 예, 그래서 걔는 뭐 그렇죠. 예, 유럽은 근친상간과 전쟁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합스부르크 왕과 지네끼리 근친상간에서 스페인 왕국 그렇게 뭐 신성 로마적 이런 일이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정권 때문에 싸움밖에 안 했어요. 1차 세계대전도 싸웠고 2차 세계대전도 싸웠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의 핵심은 독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야 이러면 우리 또 싸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다 우리는 다 근친상간 했던 족속이니까 다 똑같은 핏줄이고 한민족이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 우리끼리 재정통합 그러니까 화폐 통합하고 재정 통합하면 안 싸우지 않겠냐. 그래서 나온 게 옛날에 EC래가 유럽 공동체 연합에서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폐 통합은 했어. 화폐 통합을 했는데 문제는 화폐 통합할 때 조건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뭐였냐면 재정 적자 비율을 일정 부분만 하기로 돼 있거든요. 왜? ECB라는 것은 가장 많은 큰 지분이 독일이 가지고 경제 규모에 맞게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ECB에서 발행한 이 유로가 문제가 되면 경제 지분만큼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적자라는 얘기는 돈을 더 찍어야 되니까 걔네들이 약속을 했어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 해가지고 재정 적자 비율을 뭐 1.8% 이하로 제한한다. 하나도 못 지키는 거죠. 아니 뭐 내 뜻대로 되냐고. 그렇죠. 왜 정치인들은 내가 지금 다음에 당선돼야 되는데 더 써야지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은 세금 쓰는 걸 좋아하고요. 세금 쓴 것 때문에 갚아야 된다. 세금 늘린다. 그러면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늘리는 걸 좋아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세금 문제가 걸린다니까 재정 통합 문제는 날아간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또 같은 통화를 쓰니까 독일하고 그리스하고 경쟁하는데 같은 통화를 써요. 자, 그리스가 안 좋으면 옛날에 그리스의 드마크라 통화를 썼고 그 독일의 마르크화를 썼다면 그리스가 이렇게 망해버린 환율이 이렇게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단가를 싸게 해서 중국에 수출하면 되는데 지금은 같은 통화를 써버려요. 단가 싸움이 안 되면 해결한 방법은 그리스 인건비 깎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연금 깎거라 그리스, 뭐 깎거라. 그거를 확 나라 국가 재정을 확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돈 쓰는 일을. 결국 그리스에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로화 안 할래. 그냥 나 옛날로 돌아갈래. 그런데 그리스의 부자들은 이미 다 유로화로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 통화로 돌아간다면 선상하겠습니까? 다 거길 떠나겠죠. 그렇죠. 왜? 그리스 통화로 떠나는 순간, 그리스 통화 독립 선언하는 순간
그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그리스 사람들은 뭐냐? 막 유로화로 바꿔서 유럽 다른 은행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꼼짝 못하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까지 통합해서 진짜 한 나라가 돼버리든지 아니면 갈라서자. 각자 통화 쓰자. 어쨌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혼란들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로 어쨌건 그 최종적인 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과정 속에서 엄청 혼돈의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거 벌어지겠네요. 보면 작년에 이태리의 오성운동 극우파가 지금 그렇죠. 집권했어요. 극우파가 집권해서 뭐였냐면 22 탈퇴. 그 다음에 마스트리트 조약이 재정적 접일 1.8%입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22 때문에 우리가 못 사는 거야. 쥐들 때문에 못 사는 거지 무슨 독일 때문에 못 살아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았어. 잡아가지고 실제로 예산을 GDP 대비 2.4% 적자를 딱 냈어요. 그러니까 UCB가 어떻게 돼? 이거 장난해? 니네 통과해주면 스페인도 하자고 할 거 아니야. 스페인이 있으면 그리스는 가만히 있겠어?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이탈리아의 채권 금리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쏙 들어가죠. 왜? 부자들이 야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20이 탈퇴하려면 해봐. 못해요. 지들도 그 정치인들 다 부자인데 그 돈 다 쓰레기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앞으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그러니까 어쨌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또 독일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주가 폭락 확 시켜가지고 독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양보하자. 그래서 조금 양보해주고. 이런 식이에요. 트럼프가 페드를 압박할 때 주가 폭락 확 시켜가지고 중국 딱 때려가지고 폭락시키고 금리 내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참 어렵네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어쨌건 지금 전 세계가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어마어마한 부채 위에 떠 있는 형국이잖아요. 네,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뭐 각국의 정부들이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부채는 언젠간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이제까지 있었던 어떤 위기보다 아주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 그것도 뭐 어떤 분은 1, 2년 안에, 어떤 분은 뭐 3, 4년 안에. 저는 그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아,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부채 위기는 부채를 못 갚을 때 생기는 겁니다. 부채를 못 갚아야 위기 나오면서 그 돈이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시내 아파트를 다 산 사람들이 수천 명인데 그게 다 빌려서 돈을 빌려서 샀어요. 이자를 못 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압류해서 경매로 가죠. 그 동안 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에서 아파트가 나오면 전체 아파트 값이 같이 떨어지죠. 그렇죠. 왜? 은행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빨리 빚 상환하라고 빨리 담보 더 가져오라고 이런 거거든요. 이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부채 위기라고 하는데 부채 위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정말 악소리 내고 이자 갖다가 지난번 서프라임처럼 금리가 5.5% 올라가니까 갚을 능력이 없이 순간적으로 팍 망해버리니까 끝난 거야. 두 번째, 금리를 일단 낮췄는데 더 이상 돈이 늘어나지 않을 때죠. 왜 아무도 안 빌리려고 그러면 안 빌리려면 돈이 없어지니까 돈이 없어지면 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쉽게 디플레이션으로 그렇죠. 빠지는 거죠. 그러면 첫째, 금리가 오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죠. 네. 미국이 아차 싶어가지고 떨어뜨려줬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고 어차피. 덴마크, 스위스, 일본, ECB, 그다음에 스웨덴 이건 다 마이너스 기준금리예요. 유럽은 위기가 될 거 없어요. 다 마이너스니까. 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돈 빌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돈 빌리는 사람이 없으니 제발 여기다 맡기지는 말고 써라. 그게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빌려줄 때 마이너스를 어떻게 빌려주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부채가 버블이 터진다는 얘기는 기업이나 개인이 빌려서 못 갚을 때 문제인데 유럽은 안 빌려서 마이너스예요? 거기는 없어요, 버블이. 그럼 여기 보자. 일본도 마이너스인데 왜 안 빌려요? 없어요. 문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좋아. 많이 빌렸어. 근데 한국이 GDP가 1.5%라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 망해도 세계 경제 아무 얘기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1.5% 내 재산에 1.5% 없다고 뭐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렇죠. 잠깐 출렁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은 아니네. 그럼 중국밖에 없어요. 자, 중국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 중국의 부채 많아요. 네, 기업 부채 특히 심각하다고. 예. 그런데 그 부채의 대부분이 95% 이상이 결국 중국 사람이 빌려온 돈이에요. 중국 내부 부채예요. 근데 그게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잖아요. 아니에요. 중국 내부 부채입니다. 아, 외채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의 채권 시장은 거의 5%도 안 됩니다. 외국인 비중이.
그다음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 지금 무지 적습니다. 그 대출도 대부분 다 외환보호를 기반으로 한 내부 신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부 신용이 무너질 때 그러면 중국이 위기가 오려면 환율이 와야 되거든요. 이 환에 대해서는 고정환율제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 3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 무역흑자 금액 매달 몇백억씩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니까 중국이 위험하다는 거지. 저는 작년부터 중국의 주식 투자를 끊임없이 권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제 방송에서 지난번 2,400포인트부터 전 2,600포인트인가부터 중국 투자를 권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 방송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음모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문제예요. 자, 중국에 돌아다니는 대부분 돈이 중국 내부의 돈이고 중국 내부의 돈이 야차 분자가 돼서 빠져나가면 또 위기가 되죠. 근데 중국은 고정환율제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막아버렸어요, 다. 네. 우리나라처럼 뭘 사올 돈이 없냐? 사올 돈 많아요, 또. 달러도 많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때려서 우리나라처럼 한번 엿을 확 먹이려면 결국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외환 자유화가 돼야 돼요. 금융 자유화 이전에 외환 시장이 개방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재무부 장관을 협상 대상자로 해가지고 지금 협상하는 이유가 금융시장을 개방시키기 위한. 그렇죠. 그런데 금융시장이 개방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중국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은 알아서 좀 기다려. 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딱 장악하면 니네가 뭘 해도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그때 개방할게. 기다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야, 니네 개도국 보조금 받아가지고 세계 1등이라는 놈들이 왜 우리 거 물건 안 사? 금융시장도 개방 안 하고. 그랬더니 중국이 나오는 게, 최근에 협상, 지난번 나온 게, 뭐 외국인 금융기관 지분율인, 그러니까 주식 투자 부분만 하지, 외환에 대해서는 절대 손 못 대게 하죠. 근데 그 중국이 그 블룸버그 통신인가 얼마 전에 그 나온 뉴스를 보니까 중국 기업들의 부채가 2조 달러, 그 다음에 뭐 그 외국에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부채가 한 6,500억 달러, 그래서 거의 한 예상. 근데 아마 실질적으로 금융 개방이 돼서 이게 그 국제 회계 기준이 되면 숨겨진 부채가 더 나오면서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던데요. 자, 국제 회계 기준이 돼서 상하이에 네. 있는 은행이 네. 세계에서 왕따로 나가려면 세계 거래가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네한테 빌린 돈이 없으면 얘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블룸버그가 추산하고 있는 뭐 2조 달러 직접 그 부채 이거는 그러니까 큰 게 아닌가요? 전체 부채가 당연히 부채 중국의 기업 부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근데 그 기업이 잘 보세요. 삼성전자가 외국에서 빌린 돈 없이 우리나라에서만 수백 조를 빌렸다고 쳐볼게요. 네네. 자, 부도가 났어요. 네. 그러면 빌려준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죠. 빌려준 사람들 문제가 돼요. 못 받으니까. 네. 근데 이 빌려준 걸 정부가 어떻게든 메꿔버리면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 환율 얘기만 없으면. 다만, 야, 삼성이 무너졌어. 부채 많아서 은행들 다 파산할 수 있어. 야, 달러로 바꿔 나가.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 이제 환율 위기가 오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경제가 위험해지는 자본 거예요. 유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자본 유출을 막아버려도 되는 나라예요. 사회주의잖아요. 그리고 막아놓고 그러면 들어오는 돈도 없으면 어떡하지? 석유살 돈 많고 자원도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무역 흑자자들은 상당한 수준이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미국 기업들이 왜 애플이 가서 트럼프에 따지겠습니까? 중국 시장도 크거든요. 15억. 시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강자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채 위기나 이런 게 오려면 기본적으로 외환 시장이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처럼 빠지고 나가고 해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형 그 부채들이 그 중국 국내에서 조달된 자본들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거의 다 해외에서 대부분. 가져온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체가 아니라. 일부 기업들이 이제 해외 채권을 발행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왜? 중국이 기업 부채 구조조정하면서 망하게 몇 년 동안 망하게 버렸거든요. 왜? 이런 기업들 경쟁력에서 망하게 하면 된다 했는데 문제는 외국에서 은행에서 빌려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같으면 와가지고 옛날에 야 니네 지급 보증에 이랬는데 그냥 놔둬버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 전체 그 시장 자체가 다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했는데 막상 또 미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다시 또 내수부양하는 건데 즉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우리 부채가 많아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지금 어쨌든 우리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그러니까 네.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고령화 사회가 시작이 되고 이러저러한 그다음 공급 과잉의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점점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건 우리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늘리려는 어떤 행위들은 계속 해야 해야죠. 되는데 네. 가장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는 투자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투자를 잘하려면 돈이 많은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보다 서울이 투자 수익이 장사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좋은 게 서울에 돈이 많거든요.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인구도 많은 겁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대만을 예를 좀 들어볼게요. 대만의 인구는 2,500만 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7, 8천만 명이 돼야 내수가 되는 거예요. 즉 대만이 0.10년 만기 채권금리가 0.75, 기준금리가 1.3을 훅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초성장이 내수 규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대만의 기업들은 어디를 보느냐? 말로 통하는 중국이 있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 다 중국에 가서 공장 짓고 한국은 못하지만 거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만에 국민연금도 있고 은행들 투자를 어디다? 중국 투자하는 거예요. 즉 저성장이 되면 국내 투자보다는 결국 성장이 많이 되는 나라에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것은 내가 땅속에 오늘 퍼묻고 다음날 가도 돈이 어디로 가 있냐면 수익성이 좋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금리 떨어지니까 부동산이 특성한 게 아니라 수익성이 거기만 있으니까 또 있을 것이다 몰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국민연금조차도 국내 내부만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 수익을 내서 금융자산으로 우리가 이제 노후 생활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기관 투자가들도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도, 우리 개인들도 그래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 배당도 투자나 미국 투자나 심지어 베트남에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뭐 투자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예. 있죠.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가치 투자의 어떤 대명사로 부르짖는 게 이제 워렌 버핏이고 워렌 버핏의 투자법은 정말 옳은 것이다. 많은 이제까지의 이제 증명이 돼 왔는데 이제 워렌 버핏 자체도 투자법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예. 이런 맞습니다. 의견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가치 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자라 해가지고 기업 경쟁력, 절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만 투자했거든요. 가령 네. 코카콜라. 왜 코카콜라 상표는 그의 절대적인 해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실패를 했죠. 크래프트 하인즈, 아, 케찹. 예. 과거 코닥에서도 큰 손실을 저는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크래프트 하인즈에서 손실 본 것보다 기회 손실이 더 큰 게 뭐냐면 아마존에 투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가치 투자, 재무제표 투자, 우리가 보면 차트 관련 투자는 보면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네. 과거에 얼마나 매출이 많았고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이걸 따지거든요. 물론 미래의 매출 예상도 따지긴 합니다만 과거의 데이터를 자료로 하는 건데요. 근데 최근에 $20에도 안 샀던 워런 버핏이 아마존을 1,900달러, 2,000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엄청 비싸게 예, 샀네요. 100배 비싸게 산 거죠. 그러면 아마존이 흑자가 났냐? 아마존은요. 아마존 클라우드 시스템인 AWS를 빼고는 다 적자입니다. 전체가 다 적자예요. 그러면 워런 버핏의 기준으로 이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적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존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존을 내가 잘못 봤다. 그러면 현재 재무구조를 봐야 그게 아닌 거죠. 미래의 플랫폼, 미래의 얘네 시장 장악력을 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가가 소프트뱅크의 손정이죠. 소프트뱅크의 손정이는 워런 버핏보다 더 많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2000년부터 19년간 평균 수익률이 47%를 기록했기 때문에. 매년이요? 예. 근데 우리나라 VC들 평균 수익이 7%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비전 펀드가 1천억 달러, 또 비전 펀드 2호 2천억 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 펀드 1호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어디냐? 자율주행 관련 모든 데는 다 1호에서 투자를 한 거예요. 우버, 중국의 우버인 디디투싱, 동남아의 우버인 그랩,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 구글에서 안 파니까 자율주행 넘버 2 크루즈, 즉 GM의 자율주행 회사 크루즈의
일대주주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IP 기반, 그 아까 영국의 ARM, ARM, 그 다음에 엔비디아, 5G나 인공지능이 되려면 이 자율주행 차도 결국 인공지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왜? 그렇죠. 차가 언제 사람이 입력하겠습니까? 자율 스스로 이거 공부해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엔비디아. 그걸 다 1차 비전 펀드에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중에 규모로 보면 토요타가 넘버원이에요. 네. 토요타가 자율주행이 늦어가지고 소프트뱅크에 우리 자율주행 개발해서 만들자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좋아하는데 일대주주 나한테 넘기만 할 거야. 그래서 일대주주를 소프트뱅크에 넘겼어요. 아, 그래요? 예, 그 회사가 모네테크놀로지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자율주행을 만들어도 우버나 그램이나 디디 추싱이 채워야 되니까 여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차 비전 펀드에서 했는데 거의 다 성공했죠. 2차 비전 펀드는 엊그제 청와대에 와서 AI 하고 왔잖아요. 왜? 2차 비전 펀드에는 자율주행에 대해 이 기술들이 결국 넘어가려면 AI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AI 스스로 기술. 계속 진화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이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게 2차 비전 펀드거든요. 그러면 1차 비전 펀드, 2차 비전 펀드 1,000억 달러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뭐 은행에 펀드 많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에 있는 다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펀드 규모가 거의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스케일이 예. 장난이 아니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쿠팡 같은 데 하지 않습니까? 쿠팡에 해놓고 적자 신경 쓰지 마. 이 방향으로 가면 내가 돈 계속 밀어주고 끌고 이기게 될 거야. 이러고 가는 거거든요. 왜? 결국은 그 방향으로 세상이 갈 거니까. 쿠팡이 단순히 유통업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국에서는 그나마 AI 선진업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투자 방법이 전통적인 기법이나 과거의 데이터보다는 미래의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미리 지금은 적자일지 몰라도 그런 기반을 완벽하게 장악할 회사들에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그런 회사들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지금은 좀 힘들지 몰라도 결국은 그 부품의 경쟁력에 의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오늘 우리 상승미소님을 모시고 그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전 세계 경제와 또 정말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 돈의 원리서부터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아,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 어려운 수치들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세요? 전 지금 외워도 한 2, 3일이면 다 잊어먹는데 야 대단하신데. 조금씩 틀린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거 오차는 좀 고려해 주십시오. 팩트 체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쓰신 그 절호의 투자 타이밍을 귀신같이 눈치채는 비결 돈의 감각. 네. 아, 이게 정말 그 투자자라면 그다음에 그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한번 꼭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고 또 그러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이 쓴 예, 정말 깊은 그 뭐라 그럴까 해안이 담긴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인사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네. 이 방송을 몇 번 봤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AI가 또 보내주지 않습니까? 경제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뭐 사회적으로 상당히 그 수준이 있는 뭐 김영희 교수님이나 앞에 오건영 씨, 그다음에 다른 분들 뭐 존니 이런 회장님들 어마어마한 분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대단한 방송에 일단 출연 기회를 제공한 것만으로 일단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이요. 그다음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또 좋은 책을 이렇게 좋은 책 죄송합니다. 저의 책을 좋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돌 맞으실 뻔했어요 지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실 유튜브를 하지만 제 구독자들도 여기 815 모니터에 많이 중복 구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승미소를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 815 모니터 좋아요 팍팍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좋아요 팍팍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자 눌러주시고 가야 됩니다. 갑자기 우리 너무 훈훈한데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정말 감사했고요. 네.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또 한 번 또 모시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